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5장 입론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제가 정해진 다음에 학생들에게 이제 첫 번째로 요구해야 되는 게 입론을 이제 작성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교육 토론에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입론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 입론은 찬성 측에 대해서 하나, 반대 측에 대해서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작성하게 하고 두 번째 입론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예, 첫 번째 입론에 대해서만 작성하되 찬성 대 반대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찬 어느 쪽이 찬성이고 어느 쪽이 반대일지는 토론 직전에 동전 던지기나 제비뽑기를 통해서 결정하니까 그것은 예, 음, 이렇게 입론만 작성하게 하고 그다음에 어느 쪽이 내가 찬성일지 반대일지는 직전에 결정하니까 이렇게 두 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론은 논제 해석과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토론을 하는 이제 당일날 말하는 토론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정책 논제에서는 자료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자료 조사할 때 이 논제를 해석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논제에서 다루고 있는 개념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 범위가 무엇인지, 그죠? 예, 그러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찬성 측의 입증 책임이 이제 핵심 원리가 되겠는데요. 그 하나의 입론에 대해서 여기 이제 입증 책임을 다해서 이제 입론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증 책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증 책임인데요. 찬성 측은 변화의 필요성과 그 방안을 입증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 사법부에서 검찰이 범인의 범죄를 증인 또는 증거 또 어떤 증언 이런 것들 다양한 증거들을 수집해서 범죄를 입증하듯이 여기서는 그때 이제 무죄 추정이죠. 이 범인은 죄가 없다. 이 추정을 뒤집기 위해서 무죄 추정이 있듯이 이 토론에서도 현재 상태에 문제가 없다라는 추정을 뒤집기 위해서 찬성 측이 변호의 필요성과 방안을 입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라는 그 라틴어 문구가 있는데요. 오너스 프로반디라고 그 원칙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또 가르쳐야 될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무엇이든지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주장하는 자가 그것을 입증해야 된다. 우리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이것을 도입해야 된다, 뭐 어떻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요. 정치인이건 누구건 학자건. 하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입증하는 사람은 없었죠. 그죠? 많이 없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분명히 이 책임 있는 태도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결 요건 이러는데 요 선결 요건을 갖추어서 입론을 해야 됩니다. 음, 이 선결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결 요건이란 건 뭐냐면은 이 입론을 작성할 때 갖춰야 될 말 그대로 먼저 해결해야 될 요건인데 그 요건이 뭐냐면은 반대 측에서 반박하지 않을 경우 완벽해서 이것은 그냥 오케이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완성도를 갖춘 입론을 찬성 측에서 작성해야 된다는 그 요건입니다. 이게 먼저 선결되어야 될 요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게 필수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 쟁점들이 모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찬성 측은 이 필수 쟁점들 이 모두를 다 입증해야 되고 여기서 전부 다 승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실패하게 되면 이제 패배를 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반대 측은 이제 반박도 하고 반대 실문으로 이 논증들을 허물 텐데요. 이 여러 가지 필수 쟁점 중에 하나만 사실은 발목을 잡아도 또 찬성 측이 승리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또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필수 쟁점인데요. 선결 요건에서 다뤄야 될 필수 쟁점이 뭐냐면은 이 문제 쟁점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피해, harms라고 합니다. 그래서 HARMS.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좀 교육적으로는 피해, 그러면 또 막 섬뜩한 장면들이 연상이 되고, 그래서 좀 이, 뭐죠? 이 여러 교과에서 쓰기가 부족한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육에서는 많이 잘 받아들이기 쉬운 문제라는 것으로 용어를 조금 바꿔보았습니다.
현재 상태에 중대한 피해가 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모든 피해는 이 양적 피해와 질적 피해가 있습니다. 양적 피해는 어떤 피해액이나 피해 규모 이런 걸 얘기하고요. 질적 피해는 그 피해가 건드리고 있는 중요한 가치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생태 파괴라든지 에너지 소비 증가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양적으로는 뭐예요? 예, 뭐 3천억의 손실이 있다. 또 질적으로는 그 뭐 생태의 어떤 환경 또 어떤 동물의 생명 이런 중요한 가치들에 대해서 이제 입증을 자료 조사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필수 쟁점은 뭐냐면은 모든 문제에는 이제 원인이 있게 되죠. 예, 그래서 영어로는 내재성이라고 하는데요. inherency라고 합니다. 그래서 inherency. 그래서 말 그대로 어떤 문제가 어디에 내재해 있는가에 대한 것인데 이렇게 하면 또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 원인이라고 조금 편안한 용어로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피해의 어떤 원인을 규명하게 됩니다. 이 원인에는 두 가지 또 차원이 있습니다. 모든 원인에는 구조적인 차원과 또 태도적인 차원이 있죠. 구조적인 차원은 어떤 제도라든지 법령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구조적인 문제점이죠. 만약에 격주로 대형마트 휴무를 실시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건 이제 그것에 관련된 또 법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다음에 태도적인 내재성은 뭐냐 하면은 태도적인 원인, 즉 어떤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또 가치관 이런 어떤 대상에 대한 심적인 태도 이것이 또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것은 이질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순환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어떤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또 사람들한테 그런 인식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또 사람들의 인식이나 가치관이 변하면은 또 그것에 대한 법령이나 제도가 또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 원인을 진단하는 게 필수가 되겠습니다. 문제, 원인, 해결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필수 쟁점은 이제 해결 방안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솔벤시라고 해서 해결성이라고 하는데요. 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얘기합니다. 플랜, 예, A. 그리고 이 플랜은 바로 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동물 실험을 중단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동물 실험이 가지고 있는 양적인 피해. 매해 예를 들면 20만 마리의 실험주가 죽는다. 이건 양적인 피해죠. 또 질적 피해는 동물의 생명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런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은 이제 동물 시험을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이 바로 뭐죠? 예. 동물 실험 중단이라는 요 명제가 바로 요 해결 방안이 되겠죠. 그래서 논제 이퀄 찬성 측의 해결 방안이 됩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이익과 비용입니다. 아, 이건 우리 경영이나 그런 데서 많이 그 학문에서 따지는 것이죠. 그래서 실행에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제시해야 되고 당연히 비용보다는 이익이 커야 되겠죠. 그래서 경제적인 사회적 효과에 대해서 다 고려해서 이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비용 또는 이제 뭐 부작용이 되겠죠. 우리 또 비용이라는 게 꼭 뭐 어떤 금액에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모든 부작용까지 이제 포함돼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찬성 측은 당연히 비용보다 이익이 크다는 얘기를 하게 되고요. 반대 측은 또 이익이 있지만 그거보다는 비용이 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잡아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네 번째 필수 쟁점에서 말 그대로 여러분 쟁점은 이 부딪히는 지점이죠. 그래서 요 쟁점들에서 첫 번째 쟁점, 두 번째 쟁점, 세 번째 쟁점, 네 번째 쟁점에서 이제 부딪히면서 토론이 이루어지게 되고 요렇게가 찬성 측의 입론이 되고 요게 이제 반대 측의 첫 번째 입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토론 이론에서 얘기하는 이 책에 있는 것을 제가 캡처했는데요. 원래 원어가 됩니다. 이제 harms, inherence, solvency, advantage 이렇게. 그래서 직역하면은 피해, 내재성, 해결성, 이익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또 학생들이 굉장히 생소해하고 낯설어하니까 이것을 문제, 원인, 해결. 여러분 요거는 또 국어 시간에 초등학교 때도 많이 배우는 겁니다. 우리 설명 방법이라든지 뭐 논리 전개 과정 같은 거 할 때 또 비교 대조, 원인 결과, 문제 해결 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간 순서에 따라 공간 순서에 따라 어떤 내용을 전개해 나갈 때 또는 어떤 설명 대상에 따라서 어, 설명을 해 나갈 때 하는 방법들이라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익 비용도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 쉽게 쓸 수 있는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원래는 이제 이렇게 받으면 사원 체계인데 이건 뭐 토론 논점마다 또 이제 다 좀 다르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이제
통합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가 되겠고요. 또 학생들이 만약에 어렵다 그러면은 문제와 원인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다뤄줘도 됩니다. 원인은 문제에 내재되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3원 체계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요걸 갖다 이제 한번 보시면은 요게 이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구체적으로 싸우는 요게 이제 필수 쟁점들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국어과 교육 과정에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고등학교 거에는 그래서 문제, 해결 방안, 이익 비용 이 정도로 요 이제 3원 체계로 좀 이제 쉽게 해놨죠. 여기 이제 조금 더 해서 이제 원인까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찬성 측은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문제가 심각하면서 또 피해가 중대하다. 그리고 문제는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되며 시급하게 조치가 되어야 됐다.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가 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고요. 반면에 이제 반대 측은 반대로 심각하지 않고 중대하지 않다. 그다음에 일시적인 문제이고 가만히 놔두면은 그대로 해결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해결 방안은 찬성 측에서 해결 방안 이제 주장하는 거죠. 아까 A, 뭐 CCTV 확대 설치건, 또 뭐 설탕세 부과건, 또 뭐 동물 실험 중단이건, 그래서 현재 상태의 변화에 대한 그래서 찬성이 주장하는 바가 됩니다. 자, 해결 방안은 또 실행 가능성, 요것도 주장을 해야 됩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인력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죠? 법령이나 제도는 또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아무리 좋은 해결 방안도 이 실행 가능성이 입증되지 않으면은 그거는 뭐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겠죠. 반대로 이 반대 측에서는 해결 방안으로 현재 상태의 문제가 오케이, 있다는 것까지는 오케이,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찬성 측에서 얘기하는 그 해결 방안 A로는 현재 상태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보장이 확실하지 않다. 예, 그거는 아직까지 했다가는 더 비용이나 부작용이 클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을 잡아주는 거죠. 해결 방안도 이것도 오케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반대측은 하나만 잡아줘도 승리한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실행 가능하지 않다.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그죠? 예. 그것을 뭐 정부 재원으로 할 거냐, 세금을 걷어서 아니면 뭐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해서 돈을 거둘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지금 제도가 법령이 충돌하기 때문에 충돌하는 법령이 있어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이익 비용 쟁점에서는 찬성 측은 비용보다 이익이 크다. 또 반대 측은 오케이. 문제도 있는 거 오케이. 또 해결 방안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오케이. 하지만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비용이나 부작용이 더 크므로 우리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두 번째 쟁점까지 또 다 양보하더라도 세 번째 쟁점에서 비용이 더 크다고 얘기하면은 우리 공동체는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주고받고 하면서 쟁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요 찬성 측의 이 부분, 이게 바로 필수 쟁점을 갖춘 입론이 되겠습니다. 요게. 그리고 요렇게 필수 쟁점을 갖춰서 입론을 한 것을 아까 우리가 봤던 선결 요건을 갖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 측의 첫 번째 입론은 또 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요 필수 쟁점을 정확하게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또 여기에 맞춰서 입론을 구성해 올 때, 그리고 여기에는 각각 또 이제 근거들이 들어가겠죠. 학생들이 어떤 통계 자료든 전문가의 증언이든 가져와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완벽한 입론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입론은 어떻게 하나요? 두 번째 입론은 자연스럽게 또 그대로 또 전개가 됩니다. 하지 못한 말 또 우리가 공격 당한 말 이런 것들 또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되면서 두 번째 입론은 흐름을 타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두 번째 토론자의 두 번째 입론까지 준비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두 번째 토론자가 입론을 할 때까지는 많은 이제 입론과 또 반대 신문이 주고받게 되는데 벌써 토론이 많이 흐른 상태인데 이미 준비된 원고를 가지고 보고 읽게 되면은 굉장히 또 흐름에 안 맞는 그런 얘기가 되게 되니까 두 번째 토론자는 또 순발력 있게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잘 반영해서 정해진 시간 내에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 현재 상태에 문제가 있다. 변화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 민주 시민성으로 딱 보면 뭐죠? 예, 맞습니다. 이건 이제 어떤 진보의 프레임이죠. 예. 현재 상태에 문제가 있으니까 변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보수는 어떤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예. 보수는 우리가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고 그랬지 않느냐. 예. 그렇게 갔다가는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비용이나 부작용이 클 수가 있다. 이 섣불리 정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조금 더 연구도 하고
또 공론화도 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상태에서 많은 부분이 입증된 상태에서 그것을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잡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뭐예요, 이게? 예. 민주사회에서는 그냥 꼭 합의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진보와 보수가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잡아줘야 되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대로 현재 상태에서만 눌러 있어도 문제가 커지고 어려움에 봉착할 수가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입증되지 않은 어떤 방안들을 정책들을 휙휙 시행하면은 또 부작용이나 비용이 클 수가 있죠. 여러분 제가 뭐 구체적인 사례를 안 들더라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 가지 사례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어떤 이 공론장에서 토론을 거쳐서 이 찬성 측과 반대 측, 즉 진보와 보수의 프레임으로 토론을 한 다음에 결정은 뭐예요? 뭐 권력을 잡은 사람, 또 정치인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장에서 많은 부분이 걸러진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아닌 것과 또 바람직한 것이 어느 정도 이제 걸러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공동체가 함께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학생들에게 우리 토론 교육의 목표에서 다루었던 민주 시민의 소양을 길러주는 중요한 어떤 기제가 됩니다. 자, 이 입론 모형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기본 모형입니다. 필요 방안 모형. 그래서 영어로는 need plan이 됩니다. 그래서 직역해서 need 필요 방안. 그래서 이제 필요 어 한냐 현재 상태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피해와 내재성 뭐죠? 문제와 원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 사법적 패러다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추정의 원칙 중에 사법에서는 이제 무죄 추정이잖아요. 여기는 똑같이 현재 상태에 문제가 없다라는 추정을 찬성 측이 뒤집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 속담 중에 고장 나지 않았으면 고치지 말라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요. 우리 괜히 뭐 고장도 안 났는데 라디오 뜯어서 이제 막 뭐 관찰한다고 막 그런 거 했다가 다시 조립도 못하고 이제 부모님께 혼나고 그랬을 때 어렸을 때 이제 경험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요겁니다. 고장 나지 않았으면은 건드리지 마라, 고치지 마라. 이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입증하고 문제가 있다면은 이제 고치기 위해서 방안을 적용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필요 방안 모형의 기본적인 어떤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비교 우위 모형인데요. 이거는 한 이 민주주의가 발달된 그런 어떤 서구 사회에서 미국이나 영국 대표적으로 들었을 때 이제 1900년대 초반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막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쯤 됐을 때 대충 정책들이 많이 새롭게 도입이 되고 이제 시행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거나 시행하는 것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정책은 이 정책의 뭐죠? 조정이 됩니다. 조정이든지 대체. 그래서 이 정책 B와 기존의 정책과 또 새롭게 될 정책 C, 그러니까 새로운 정책 A, 갑자기 없던 정책 A를 도입해야 된다, 뭐 시행해야 된다가 아니라 기존 정책 B를 조정하거나 대체하는 C로 이런 이제 이슈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교 우위 모형, 그래서 컴패러티브 어드밴티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B와 C 정책 중에 어떤 것들이 어떤 이익이 더 큰가 이것을 갖다 이제 따지게 되는 이제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이익을 강조하게 되고, 요거는 이제 정책 위반 패러다임. 그래서 어떤 정책을 기존 정책을 어떻게 조정하거나 대체하거나 이런 어떤 정책 위반자의 관점에서 어, 이 시행이 되게 됩니다. 아깝게 이제 어떤 사법적인 관점이라면은 이것은 정책 위반자의 관점에서 시행이 되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필요 방안 모형은 우리 아까 입론 모형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피해, 또 내재성, 또 해결성, 이익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요까지가 이제 필요에 대한 거죠. need, 여기 이제 plan, 이제 해결성과 그것에 대한 이익, 문제와 그것에 대한 원인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게 이제 필요 방안 모형이고 비교 우위 모형은 방안을 먼저 얘기합니다. 요게 이제 방안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요것이다. 그 다음에 요것들, 요 이익이 우리 약간 인수분해로 하면은 이게 앞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여기 나와 있던 피해, 내재성, 해결성이 요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요 필요 방안 모형도 우리가 얻게 될 이익이 이익 1, 이익 1, 2, 3으로 이렇게 됐을 때 이게 그대로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익이 이익 1이 여기로 가고 그다음에 이익 2가 또 여기로 가고 요게 똑같이 피해 내재성 해결성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익 3가 이렇게 가고
그래서 앞에 뭐가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필요 방한 모형이 되고 비교 우위 모형이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은 들어가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근데 앞에 여기 이제 필요와 방안의 구조로 뺄 것인가, 아니면 이익을 방안을 앞으로 제일 앞으로 쳐놓고 이익을 앞으로 해서 요것을 뒤로 잡아넣을 것인가, 그죠? 이 원투 쓰리를 해가지고 요게 이제 비교 우위 모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필요한 모형의 세부 논증 구성인데요. 아까 제가 진부와 보수 설명하면서 두 개의 이 개요했잖아요. 예, 간단하게 키워드로만 했는데 요것을 찬성 측 입론을 갖다가 조금 더 구체화하면은 바로 이게 됩니다. 필요 방안 모형의 세부 논증 구성. 그래서 여러분 요것을 그대로 학생들에게 찬성 측의 입론 모형으로 제시해 주시면은 완벽한 입론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상태의 문제가 심각하며 문제는 양적인 피해, 질적인 피해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원인에는 구조적인 원인, 태도적인 원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주고 이제 지속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까지가 이제 필요고 필요 방안 보면 해결은 해결 방안은 A이다. 그리고 실행 가능성. 그 다음에 요걸로 피해를 해결할 수 있다. 해결 가능성까지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또 비용보다 이익이 더 크다라는 점을 입증해 주면 됩니다. 이것이 그대로 찬성 측 첫 번째 입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교 의명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요 방안 A를 앞으로 빼고 이익 중에 세 가지를 갖다가 이제 하고 요것을 갖다 이제 해쳐 모여하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C이다. 그리고 이익 1, 이건 B의 문제로 인한 기존의 문제, 기존의 정책으로 인한 양적 피해, 질적 피해, 또 구조적, 태도적 원인 짚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 잘 해결한다.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이익 이렇게 세 번째 이익 이런 식으로 벌려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게 초등학교 한 4학년, 3학년 학생들이 맨날 하는 겁니다. 자, 뭔 해야 합니다. 왜요? 첫째는 이것이 뭐뭐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거들 대고 그다음에 둘째는 이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근거 대고 셋째는 뭐뭐 해야 됩니다.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다음에 또 근거 대고 그래서 요게 이제 사실은 적어놓고 보면은 그런 어떤 논리 구조가 되니까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이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필요 방안 모형하고 비교 우위 모형을 어떤 거를 적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이제 관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당연히 이제 비교 정책이 있느냐에 따라서 없으면 필요 방안 모형, 있으면 비교 우위 모형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이 도입형 폐지형 이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도입하든지 있던 정책을 아예 없애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뭐죠? 필요 방안 모형으로 가는 것이고 기존 정책을 조정한다라든지 그죠? 또는 대체한다든지 이런 건 이제 비교 의무용으로 가게 됩니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도입형이고 요게 폐지형입니다. 요 O는 없었던 건데 A를 도입하는 것이고 B라는 정책이 있었는데 이제 없애버리는 겁니다. 오르다가 이제 제로로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도입하는 문제, 설탕세를 뭐 부과해야 한다 이런 것들, 또 사용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게 되는 거고요. 그럼 요거는 뭐다? 필요 방안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정책에 대한 거 비교 우위 모형으로 적용해야 될 것은 B를 B- 이 정책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현재 뭐 예를 들면은 3.5%인데 기존 정책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으니까 5%로 상향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이제 조정하는 것이죠. 없는 정책을. 이러면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가 없었을 때는 그것을 3%든 4%든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것은 요게 되겠죠. 도입형. 근데 이미 있는 것을 정확한 수치는 지금 제가 확인을 잘 못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3.5%의 수치가 이 사회적인 어떤 면에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그래서 찬성 측에서 5%로 1.5%포인트를 상향하는 것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조정형이 되겠죠. 그다음에 대체형은 동물 실험을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건 이제 폐지형이 되겠죠. 근데 폐지형이 말고 기존에 있는 이 동물 실험이라는 어떤 정책을 그다음에 시행 정책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는 요 방안으로 대체하는 것이죠. 요건 또 폐지랑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요건 이제 대체형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럼 보다 비교 우위무용, 요거는 필요 방안 무용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죠.
비교 정책이 없는 도입형 폐지형은 필요 방안 모형으로, 있는 조정형과 대체형은 비교 유모형으로 정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학생들이 너무 또 어렵게 여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구분하는 것 자체를 너무 이제 뭐죠? 어렵게 제시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는 현재 교육 과정도 그렇고 그냥 필요 방안 모형 정도를 잘 익히면은 요것이 내용 구성이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은 똑같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인 것이니까 이것을 제 생각에는 우선적으로 하시고요. 또 여력이 되거나 조금 더 심도 있는 것을 하겠다. 그런 비교 유형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또 심도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까 무엇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무엇이기 해야 됩니다. 셋째는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서 사실은 비교 유형의 논리 구조가 이거보다 또 학생들은 체감상 더 쉽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을 하는 것을 더 쉽게 이 첫째, 둘째, 셋째로 해서 세 가지의 이익 차원에서 해보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 따라서 요거는 선택권을 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교재에 서머타임제 논제 사례를 드러나는데요. 요것도 제가 요것은 이제 학생들은 또 잘 모를 수 있는데 지금 뭐 해외에서는 또 미국 등 시행하는 나라들이 있고 여러 또 이 논점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에너지 절약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게 이제 일광 절약제에서 태양이 떠 있는 시간이 긴 그 여름에는 1시간 정도 당겨서 그 환할 때 많은 활동을 함으로써 그때 이제 출근이나 등교도 일찍 하고 그럼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그런 건데 근데 이게 여러 또 해보니까 문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 개인의 생체 리듬이 깨지면서 수면 리듬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이 서머타임이 끝나는 가을에 또 사람들의 그 어떤 만성 질환 있잖아요. 어떤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또 많이 이 사망자가 증가하면서 또 에너지 절약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도 중요하지만 또 의료 손실, 또 사람의 생명은 또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또 많이 생기긴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필요 방안 모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서머타임제를 어, 도입해야 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 1988년도 올림픽 때 1년 시행하고 그다음에 안 했습니다. 그래. 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신 분도 있고 경험하지 못한 분도 계실 텐데요. 네. 근데 지금은 안 하고 있으니까 현재 상태의 변화를 얘기하면은 이제 도입해야 한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이것을 갖다가 필요 방안 모형이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비교 정책이 없는데 도입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현재 기준시. 예를 들면 그냥 현재는 그냥 예를 들면 8시에 일과를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은 썸머타임제는 7시에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과 시작 시간을 8시로 하는 그런 어떤 정책과 일과 시작 시간을 7시로 하는 정책의 차이인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낮 시간 동안에 이제 또 활동이 짧아지면서 에너지가 절약 뭐죠? 낭비가 많아지고 또 퇴근도 늦어지고 요건 이제 땡겨서 시작하고 5시가 아니라 4시에 퇴근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에너지 절감도 되고 4시에 퇴근하니까 어때요? 또 여러 가지 또 문화, 여가 이런 쪽으로 내수도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또 이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뭘 배우러 학원에 등록하기도 하고 또 친구들과 만나서 또 외식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것이 또 부작용 면에서 이 생체 리듬을 깨면서 또 안 좋게 되는 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 이제 논제의 성격에 따라서 보면은 이게 필요 방한 모형이 아니고 이 비교 정책이 있는 비교의 모형을 하는 것이 더 적합한 논제라는 것을 저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요런 거죠. 그 이 서머타임제로 했을 때 이익을 원투 쓰리로 해서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이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4시에 퇴근해서 여가 시간이 증가하고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뭐 이런 부분은 이제 경제적으로 환산은 어렵지만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죠. 또 그로 인해서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고 사람들의 또 뭐죠? 외식이라든지 문화 여가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많이 됩니다. 경제 활성화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을 이제 본문 내용을 다 다뤘고요. 이제 부록에 보면은 제가 학생들 입론 구성할 때 자료 카드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냥 노트에 적거나 또 A4지에 잔뜩 뭐 어떤 인터넷 자료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하면은 실제 토론할 때 그것을 다 찾아서 줄거리 읽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카드에
주제 또 뭐 필수 쟁점별로 해도 되고요. 또 핵심어 이렇게 하고 여기 내용을 적습니다. 그리고 요 카드에는 뭐 시중에서 파는 암기장을 사용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뭐 A4지를 잘라서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뒷면은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뒷면을 이렇게 들춰 보면서까지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쫙 깔아놓고 하는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자료 출처도 이게 몇 년도 교육부 통계다. 뭐 몇 년도 무슨 어디 어디 통계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처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이제 토론대 심사를 갔다가 직접 찍은 것인데요. 요거 이제 학생들이 토론대회 결승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학생들도 굉장히 준비를 잘했어요. 결승전이니까 이게 어떤 시 토론대회인데요. 여기서 이기게 되면 이제 경기도 대표 선발전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과천시였는데요. 이 학생들도 굉장히 빼곡하게 결승전 선수답게 이 준비를 아주 잘해왔죠.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그래서 여기 토론 시작 전에 딱 서로 인사를 단계에서 쫙 이렇게 펼쳐놨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아까 여기 있는 것대로 글씨가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 이제 핵심어나든지 뭐뭇에 대한 것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고요. 키워드도 위주로 이런 차트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 초록색 형광펜, 주황색 형광펜, 분홍색 형광펜으로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직접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까 필수 쟁점별로 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주제별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직관적으로 찾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직접 제가 이제 토론하는 거 보니까 물론 이제 토론하기 전에도 벌써 여기가 이겼다라는 어떤 느낌이 강하게 들었지만은 이런 자료들 봤을 때 이쪽에서 토론 요 두 팀이 붙었는데요. 이쪽에서 막 입론을 쭉 읽어 나갈 때 벌써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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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손에 딱 잡더라고요. 그러고선 딱 끝나자마자 반대 신문을 바로 요거 세 장 가지고 이 친구들의 입론에 대해서 그대로 집중 포화를 하면서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드를 사용하시면 학생들이 준비하기도 편하고요. 하나의 카드에는 하나의 아이디어만 적는 겁니다. 그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학교 교실에서 토론할 때 순회지도 하면서도 요렇게 요 카드에 대해서 만약에 상대편이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시뮬레이션 하면서 전략을 지도할 때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준비한 자료 카드를 뭐 이렇게 다 작성할 필요 없죠. 그대로 이렇게 펼쳐놓고 요거 자체가 요만큼이 입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토론자도 그대로 받아서 이것은 이미 진 쟁점 이것은 더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럼 두 번째 토론에서는 요거 이렇게 들고 나가서 입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순간적인 대응이 좋기 때문에 지도라든지 또 실전에서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게 이제 입론 구성 양식인데요. 요거는 이제 선생님께서 그 책에 있는 요 양식을 그대로 학생들에게 학습 활동지로 이제 제시하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논제 요 해석하게 하고 양측의 핵심 주장들 정리하게 한 다음에 그걸 이제 필수 쟁점에 따라서 이제 정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같이 봤던 그것을 예시로 보여주시면서 선생님께서 시범도 보여주시고 그 예시에 따라서 이제 적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입론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입론 구성은 이제 교육 토론의 어떤 전략의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증 책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특히 이제 찬성 측에게 더 버든 오브 프루프 해가지고 정관사 더를 붙이면은 찬성 측이 현재 상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방안을 입증하는 그 책임이 되겠고요. 또 반대측에도 또 반박의 책임이 또 부여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형에 따라서 우리 아까 비교 우위 모형과 필요 방안 모형 두 개를 살펴보았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어떤 식으로 유리한 쪽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시던 또 아니면 그냥 필요 방안 모형 위주로 하시던 그것은 이제 선택해서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함께 입론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